우리는 매일 끔찍한 뉴스를 마주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와 방치,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건을 묻으려 하는 잔혹함 등.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저게 악마이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애덤 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상상하지 못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이죠. 이 책은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위의 잔혹행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현상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 저자는 먼저 악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혼란을 초래하고 더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은 악과 잘못된 행동을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와는 다른 악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여길 때 우린 일종의 도덕적 편집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보복이나 마녀사냥, 방어적이거나 선제적인 잔혹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 또한 악에게 악으로 맞서게 하고 잔혹행위와 악의 공범자로 만듭니다. 악은 잘못과 달리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먼저 악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혐오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은 타인에게 가하는 죽음과 고통, 모욕 등의 잔혹성에 집중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일부러 외면하고 철저히 고의성 아래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피해자 대부분은 악이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자책하는 경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의 다름에 대해 의식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은 우리 일상 행위와 다른 무엇에서, 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대부분의 일상 행위들과도 다른 무엇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이미지입니다. 저자는 어떤 동기에 의해 잔혹함 또는 악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는 악의 장벽 이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파악해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걸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행동들을 선택할 때 타인에 대한 위해와 모욕을 금지하는 의무적 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 또는 학습된 절차를 통해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은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행동은 잔혹행위를 막는 장벽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악한 사람이란 장벽과 협상하는 방법이 그 성격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혹행위를 막는 정상적 장벽이 아예 없거나 장벽을 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장벽을 무력화하는 사회에서 신념 체계가 형성된 사람들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잔혹행위를 막는 장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3장은) 구체적으로 악인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그중 국가의 잔혹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세기 근대적 국가조직과 유사 과학적이고 유사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라는 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죠. 바로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 치하 소비에트 연방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대학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룬 대부분의 책들은 전체주의라는 국가의 본질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는 악의 장벽을 넘어가게 할 수 있고 상상하지 않음을 통해 악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것을 원하면서도 매우 비정상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혐오감을 극복하게 하는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예로 들어봅시다. 동양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널리 퍼지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진다 합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투표권을 통해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나아가 그들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모두 동양인 탓으로 돌려 해를 입힌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등 그 사회는 동양인이 겪는 악에 대해 끔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혐오감을 넘어 그들의 악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슬로건이나 표지, 신념, 문화 등에 따라 도덕적 상상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잔혹행위에 대해 무엇보다 사고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공포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지탱해가는 올바른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악을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보다는 악한 사람이 악의 장벽을 넘는 방식을 상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분노와 증오, 응징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자는 보다 개선된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표적 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기간 그들을 괴롭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은 자신들을 차별했던 백인들에 대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며 또 다른 잔혹의 역사를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잔혹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어떻게 국가 정상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였습니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해 억압적 통치기관에 타인의 권리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른 증인들을 소환했으며 지원자가 진실하고 화해를 이끄는 태도로 임했다고 판단한 경우 과거 행위로 형사 고발되지 않고 사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인종 탄압 기간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사랑하는 이를 죽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보가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나 슬픔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고문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려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만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분명 다릅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행위가 아닌 사람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를 미래의 공동기획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적대감이나 모욕감을 밀쳐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벌과 복수의 욕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물론 화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거나 친밀감을 느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그를 같은 인간으로 제한적이나마 미래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기를 좀 더 성실히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효력을 모두 소멸하겠다는 확고한 방침과 함께 참여할 때 우린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해하지 못할 과거에 대해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악과 화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겪고 해결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도를 통해 왜 잔혹행위가 일어났는지를 묻고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며 감정이 표출되고 순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악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태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훈련이고 악한 동기를 상상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와 제도는 나의 동기와 다른 사람의 동기를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거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가 악을 더 예민하게 탐지하고 우리의 삶으로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저항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겠지만 악이라는 삶의 근본적 측면을 이해하는 우리의 역량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에던 모터는 잔혹한 행위를 악이라고 단정짓고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린 때때로 악이라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분노와 복수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을 뿌리 뽑을 수 없고 책이 말하듯 우리 모두에게서 그러한 악이 얼마든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린 악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애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화해를 이루는 제도와 문화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수많은 잔혹사로 얼룩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뚜렷한 화해의 사건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친일 행각과 한반도의 분열, 민주화 운동의 탄압, 제주 4.3 사건과 세월호 등, 그리고 최근에는 젠더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은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갈라놓고 잔혹함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분명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린 평생 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듯 그러한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성숙한 사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